네, 어제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 이슈를 간단하게 짚어보면 헝다그룹이 미국 법원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파산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신청을 들어간 거고요. 며칠 전에 디폴트가 났던 건 미국이 위한 개발사고, 근데 이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문제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개발사, 디벨로퍼들의 문제는 결국 신탁사들과 연관이 있고 금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이 부분은 레버리지가 없을 수가 없는 비즈니스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헝다그룹도 문제지만 이제 비구이 위안 등등 중국의 부동산 문제, 오래전부터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염두는 했어도 이게 당장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인가라고 봤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이것을 끌어안고 해결을 해야 될 방법밖에 없어 보이는데, 글쎄요, 이제 뭐 부동산 대출 증가를 억제하려고 했던 게 중국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중국 상황이 좋지 않죠.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고 지금 결국 이 문제는 환율로 이어질 것이고요. 위안화, 원화, 우리나라 원화에도 영향을 상당히 줄 것이고, 미국 채권에 미칠 영향, 결국은 이 부채에 대한 문제죠. 뭐 자산 가격이 치솟았고, 뭐 리세션 공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뭐 중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상황, 미국 장기채 국채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저는 오히려 지금이 미국채 투자할 수 있는 매수 기회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뭐 얼마나 더 높아질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뭐 물론 뭐 재정 지출 관련된 부분, 또 일본의 YCC 한도가 조금 뭐 풀린 부분, 그리고 유동성이 좀 확대된 부분도 있었죠. BOJ가. 그러면서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먼저 앞서서 투자한 측면은 있지만 펀더멘털 측면이라든지 굵직한 금융 환경의 대세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채 금리는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이게 뭐 아무래도 이런 지금 금리가 발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금리가 이제 뚜렷하게 상승 모멘텀을 받았던 계기를 굳이 찾자면 일본 BOJ의 YCC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장기채 비중 발행을 좀 늘린 부분, 그러면서 이제 원유 상승이 꾸준히 일어나고 뭐 이런 등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보고, 이걸 단순히 뭐 수급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장기채 발행 비중이 늘어났다, 이거 자체가 글쎄요, 2년물 국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뭐 그런 맥락에서 30년물 입찰 결과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올해 다 비교를 해드리면서 수급상의 문제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뭐 이슈는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잦아들고,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 잭슨홀을 앞두고 꾸준히 매파성 연준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좀 반영이 돼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금리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베팅하는 데 있어서는 경기를 봐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고요. 지금 GDP가 뭐 5% 엔트란트 연원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긴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탄탄한 미국 경기를 보여줄 것이고 오랫동안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의 전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기존에는 그렇게 어찌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채로 낮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글쎄요, 뭐 이렇게 높은 고금리의 상황을 미국이 얼마나 견딜 수 있었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계속해서 트라이 해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예전에는 뭐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한번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SBB 파산 문제가 한번 터졌었고,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뭐 근래에는 가장 높은 그런 무렵인데, 뭐 이번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죠. 뭐 다음 주 잭슨홀 뭐 거기서 뭐 특별한 뭐 이벤트가 없이 끝난다면, 그래서 이제 9월달까지는 회의가 없기 때문에 뭐 연준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을 할지, 또는 시장에서
뭐 실물단에서 뭐 어떻게 또 이슈가 나타날지 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에서는 뉴욕 연은 전 총재죠. 뭐 10년물 금리가 4.5%가 찍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고, 지금 뭐 레드 서머슨 4.75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월가 전체적인 컨센은 그래도 한 4.5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모기지도 올라가게 됐죠. 어젠가요? 2002년 이후로 7%를 상회하면서 모기지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집값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되면서도 인플레이를 걱정하는 연준이라든지 시장에서는 조금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어찌 상반되는 그런 분위기를 엿보여주고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금리가 무작정 높아진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의도되지 않은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뭐 이것만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결국에는 망가뜨려서 인플레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고용이나 물가 안정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서서히 침체를 뭐 완만한 침체, 뭐 연착륙을 기대할 것이냐,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게 뭐 연착륙을 기대를 하겠지만 이게 뭐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확률적으로 너무 낮은 성공률이고, 그걸 기대하고 투자하고 베팅하기에는 글쎄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확실한 것은 채권 시장이 지금 연준의 과잉 긴축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장기채 금리 상승으로 지금 나타난 것이고, 이 심리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문제라든지 뭐 인플레 우려, 뭐 과잉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금리가 지금 프라이싱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뭐 단기적으로는 더 뭐 높아지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좀 뭐 한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놓고 본다면 충분히 진입하기 좋은 그런 투자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ADI 경기 선행 지수가 있었죠. 6월 0.7을 기록을 했는데 전월 대비입니다. MOM. 7월달 요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자료에 의하면 0.4%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숫자로 치면 105.8이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위축 구간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23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약 4% 정도 하락을 했고, 그 직전 6개월에는 약 3.7% 감소한 것이었죠. 더 악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집계가 된 요인으로는 주가가 있었죠. S&P 500에 대한 주가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다만 ISM 신규 주문이라든지 뭐 수익률 곡선 또 뭐 소비자 기대 관련된 부분에서는 큰 하락 요인으로 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고요. 네,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7월달 지표를 정리해 보면 16개월 연속해서 하락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이는 07-08년 이후에 가장 긴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3년 4분기부터 24년 1분기 안에 짧고 얕은 침체를 전망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침체를 꾸준히 전망을 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시작 시일이 23년 3분기부터 경기 침체를 전망했던 것에서 뭐 1분기 뒤로 늦춰진 것이죠. 결국에는 올해 4분기, 24년 1분기 사이에 경기 침체를 전망하긴 하지만 그 정도와 깊이가 뭐 짧고 얕을 것이다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경기 침체를 전망했던 것에서 조금 후퇴한 느낌이 있죠. 네, 다음은 좀 의외의 프라이즈 지표가 나와서 갖고 왔는데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은 제조업이 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8월 제조업 비즈니스 전망 설문조사죠. 그러니까 지난달 마이너스 13.5를 기록했는데 이번 달에 플러스 12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시는데 이 주황색이긴 합니다만 이 차트를 보시면 더 좋죠. 지난달 13.5 마이너스에서 이번에 플러스 12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22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수치가 나온 것이고 시장에서 전망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것이죠. 그렇긴 하지만 이 검은색 미래 전망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부분은 다소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왔죠. 기업이 이제 향후 6개월 동안 경영 활동에 대한 부분, 증가할 것이냐, 확대될 것이냐, 감소될 것이냐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감소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래 활동에 대한 지수는 25포인트 하락해서 3.9, 이 검은색이거든요. 3.9를 기록을 했고 이게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글쎄요. 현재는 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미래는 되게 암울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지수가 지금 모두 장기 평균에 근접한 상태에 있다. 여기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다음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숫자상으로는 23만 9천 건이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이 24만 건. 직전에는 직전 주죠. 이게 매주 나오기 때문에 25만 건이 나왔는데 이제 보통 신규 수당 청구 건수를 볼 때 30만 건은 넘어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엿볼 수가 있고 좀 더 좀 여유롭게 보더라도 35만 건 정도는 와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저는 고용지표 관련해서는 글쎄요. 지금 코로나 이후의 구조적인 변화 또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부분 등 지금 뭔가 재택근무를 비롯한 1인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보던 그런 숫자, 데이터를 고지고대로 보는 게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요. 보통 30만 건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지금의 신규 수당 청구 건수인데 지금 이 위치에 오지 않아서 우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과연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장기적으로 좀 확대를 해봤더니 70년도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30만 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되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가 이제 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 이후에 한동안 이 30만 건이 이제 저점으로 상당히 레벨 자체가 높게 유지가 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8년 위기 이후에 다시 그 레벨이 낮아진 것이고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30만 건이라는 기준 높게 보면 35만 건 정도가 되겠죠. 이때 당시에는 신청 자체가 몇십 년가 20년 가까이 30만 건 밑으로 내려온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지금 30만 건에 도달하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는 것이죠. 과거 시계를 확대해 보면 이런 사례도 있었고 특히 구조적인 변화가 노동 고용 시장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사실 근무를 하고 채용이 되어 있다가 이제 해고를 당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지속적인 자기 의사로 재취업을 희망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환경의 변화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23만 9천 건으로 집계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안일하게 평안하게만 보기보다는 하단 자체가 낮아진 이런 시장 환경, 고용시장의 환경의 변화도 한번 염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런 구조적인 고용시장의 변화라든지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학자들이 연구가 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요. 네, 오늘 경기 전반의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의 장기채 고공행진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조금 시간을 갖고 놓고 보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그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손절을 할 게 아니고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은 단기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트레이딩 영역으로 봤을 때 손절을 하는 거고 물타기는 펀더멘털을 근거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하게 되는 거죠.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좀 멀리 보고 저는 보통 내년까지 정도 시계열을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지금 조정이 왔다고 손절을 한다? 글쎄요. 그거는 어떤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를 헷갈리는 것 자체가 조금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차피
어차피 지금의 시장 컨세는 장기채, 뭐 단기적으로는 높아졌을 수 있어도 결국 하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지금 국채가 오른 금리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연준, 재무부 뭐 다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장기채를 투자한 우리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이 뜻은 연준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QT, 글쎄요, 지금 QT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오늘 재무부가 아니죠. 연준의 대차대 지표도 업데이트가 됐긴 했겠지만, 뭐 특별한 뭐 뉴스가 없는 걸로 봐서는 뭐 계속해서 긴축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QT를 진행하고 있지만 QT를 멈추거나 조금 조정하거나 아니면 QE를 하거나, 보통은 금리 인하 전에 QT를 먼저 종료하고 QE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QE도 남아있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또 중국에 대한 뭐 경기에 대한 디플레이션 우려 등등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글쎄요, 지금 국채를 포기하거나 그렇게 매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저는 애초에 장기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그런 시장 환경과 크게 달라진 면이 없다라는 점에서, 글쎄요, 계속해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